가계대출이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의 1위인 농심이 13년 만에 신라면 가격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나서 주 원료인 밀가루 가격을 낮춰주면서 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SK이노베이션이 시장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돈으로 빚을 갚고 R&D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에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자동차용 스크린을 선보였습니다. 3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줄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동안 떨어졌던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과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에서 6%대. 불과 한 달 만에 3%대 금리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LCR 규제 정상화를 앞두고 은행권이 수신금리 인상, 은행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데 따른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의 LCR 92.5%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9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현금 자산 보유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채는 7개월 만에 순발행으로 전환됐고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전달 대비 26.5bp 오른 4%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은행들은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전세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채 발행 확대, 은행채 금리 상승,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는 약 103만 호로 전체 물량의 52%에 달합니다.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연말 한국은행의 피봇이라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의 거센 공개 압박에 라면 업계가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오늘 농심과 삼양식품이 13년 만에 라면 값을 인하했습니다. 나머지 라면 회사들도 곧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심이 정부의 압박에 13년 만에 라면 값을 내립니다. 농심은 7월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전망입니다. 농심 측은 국내 제분사로부터 공급받는 밀가루 가격이 5% 인하된 데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의미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분업체가 인하해줘서 이제 저희가 발생한 이익이 80억 정도, 이제 그 이상으로 조금 저희가 고객분들이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좀 대표 제품들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격 인하를 결정한 편입니다. 농심의 이번 가격 조정은 라면값을 두고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밀가격 하락을 이유로 기업의 라면값 인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업계 1위 농심이 가격 인하에 첫 물꼬를 트면서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짜짜로니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내립니다. 오뚜기도 4달 중으로 주요 라면 가격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인하 품목이라든가 뭐 폭이라든가 이건 결정이 안 됐지만 방침은 결정이 됐거든요. 인하하기로. 정말 물가 안정 압박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라면값 인하 움직임이 과자, 빵 등 다른 식품업계로도 번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고민이 큰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CJ제일제당입니다. 실적 부진 속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 여기에 같은 CJ그룹 계열사인 CGV 유상증자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CJ제일제당 종가는 27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 주가가 3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 20일 CGV 유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가 낙폭을 키웠고 6일 만에 시가총액 4,400여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CJ그룹이 재무구조 악화에 빠진 CGV 살리기에 나서면서 CJ그룹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맏형격인 CJ제일제당도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내부적인 사정도 녹록지 못한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뒷걸음질 친 데 이어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측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에 워낙 그 소비 심리 둔화가 좀 심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쪽이 그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작년에 상반기에 이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좀 뭐 밀가루나 식용유 이런 데서 좀 비축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재고 이슈들이 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랑 비교해 보면은 그 역기저 부담이 좀 있거든요. 라면 등 식품 제조사에 납품하는 밀가루 가격을 낮추라는 정부 압박도 부담입니다. 농심 등 제조사들이 높은 밀가루 가격을 이유로 라면값 인하를 주저하자 정부가 나서 제분업계에 가격을 낮추라 압박했고 이에 CJ제일제당 등 제분업계는 다음 달 일시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내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CGV 유상증자 여파, 실적 악화, 가격 압박, 삼중고를 벗어나기 위해 CJ제일제당이 선택한 것은 결국 글로벌 사업 확장입니다. 현지 화의에 성공하면서 40% 성장세를 보인 북미 만두 사업은 캐나다 시장 진입을 통해 K만두 신드롬을 확산하고 베트남 생산기지를 활용해 태국과 호주 등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치킨과 가공밥 등 수요가 늘고 있는 한식 제품을 7대 전략 제품으로 선정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종이처럼 말리는 롤러블을 적용한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 30인치에 달하는 커다란 화면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줄이거나 숨길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어있던 디스플레이가 마치 종이처럼 돌돌 펼쳐집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을 땐 말려 있어 차 안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부피를 최소화한 기술입니다. 주행 중엔 화면의 일부만 돌출시켜 내비게이션 모드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 또는 충전 중에는 OTT나 게임 등에 맞게 2배 이상 커진 화면으로 펼쳐집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차량에 적용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인데 시제품에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 UI가 실시간으로 가변적으로 변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 신뢰성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영역을 끄는 등 차량에 최적화된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동화, 자율주행 등이 상용화되면서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콕핏, 즉 자동차 운전석이 운전뿐 아니라 원격 회의 등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진화한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맞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AR 허드를 비롯해 고화질 저전력으로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확보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특히 AR 허드는 차량 앞 유리에 계기판 등이 표시되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부품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변화되는 이 차량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고려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 90억 달러에서 오는 2027년에는 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3년간 선도 기술의 연구 개발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그 결과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전장 등 해외 수주 규모는 2020년 17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 25억 달러, 2022년에는 4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5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46억 달러보다 15%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장 부품 비중은 18억 3천만 달러로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제작뿐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등 패널 제조업체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해 기구 설계와 검증 등 자체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1조 원대 유상증자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정유사로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습적인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그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SK이노베이션이 증자에 나선 건 결국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자회사에 대한 지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정유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면 부채는 갚고 유보금은 늘어서 재무 구조가 좋아져야 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졌는데요.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은 193.4% 수준으로 2019년 4분기 117%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돈을 잘 버는데도 부채가 늘어났다면 어딘가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자체 사업으로는 대규모 투자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살펴봐야 합니다. SK온은 원래 SK이노베이션과 한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차 전지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해서 SK온이 출범했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90%에 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SK온 유상증자에 2조 원을 직접 투입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현재 버는 돈보다 좀 투자가 더 많은 상황 아닙니까?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SK온은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와 비교했을 때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후발주자로 꼽힙니다.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 3사가 모두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죠. 지난해 기준 88기가와트시였던 생산 능력을 SK온은 2025년까지 최소 22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저희 한국경제TV가 앞서 보도한 바 있듯이 국내에서는 서상 공장을 증설하는 데다 해외에서도 포드나 현대차그룹 등과의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SK온은 이 대규모 투자 때문에 이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2026년까지 IPO를 추진하고 실패할 시에 미리 정한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 7.5%의 수익률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여기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도 있는 만큼 상당한 부담을 짊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올해부터는 1조 원의 로열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줘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SK온이 돈을 벌어야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인데 당장 SK온 상황 좀 좋아지겠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SK온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입니다. 1분기 매출 3조 3,053억 원, 영업 손실 3,44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FN가이드에 따르면 SK온은 2분기 영업 손실 추정치가 2,181억 원입니다. 전분기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건데요. 배터리 공장의 수율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간 SK온의 수율은 업계에서 지적 대상이 됐었는데 해외 공장의 수율이 최근에 90% 가까이 정상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2분기부터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도 적용이 되죠. SK온은 올해 약 4,20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인 배터리 수요의 공장 수율까지 개선되면서 증권가에서는 SK온이 올해 하반기 중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대로 SK온이 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한 만큼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 8조 원에 대한 금융 비용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이유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이 증자로 빚을 갚는다면서 상당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도를 밝혔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설자금 4,185억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092억 원, 채무상환 3,500억 원 등입니다. 즉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SK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네. 그간의 채무를 상환하고 수소나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에너지 등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SK온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풀 열쇠가 이 SK온 상장인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일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요. SK온 상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유상증자 결정 때도 김준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앞서 SK온 상장 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을 SK온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SK온의 기업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심은 자회사 SK온의 IPO 시점인데요. 회사가 투자자들과 약속한 시점은 2026년, 이르면 2025년부터 IPO가 추진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SK온이 계획한 시점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쇼크에서 벗어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재평가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흑자 전환과 또 성공적인 IP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고층 및 대형 모듈러 공법의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택 사업 및 해외 플랜트 사업에도 모듈러 공법을 점차 확장,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모듈러 공법의 선두주자로 대한민국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산업들, 기술 개발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좋은 일자리들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어 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어제는 좀 잘 버텼는데 오늘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네,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31억 원을 홀로 순매도했고요. 반면 개인은 602억 원, 기관은 16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을 좀 키우다가 그래도 장 마감까지는 낙폭을 줄여서 0.0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214억 원, 기관이 517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2,88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 매물을 개인이 받아냈지만 지수의 약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이슈가 좀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까? 오늘 장은 아무래도 국제정세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먼저는 중화권 증시가 오늘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7월 초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는데요.
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충돌은 좀 피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에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의 약세 흐름 속에서 오늘은 중화권의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리창 총리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보다 개선될 것이고 또 올해 연간 전체 성장률도 5%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은요 1.23% 상승했고요. 항생 지수도 2.28%나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는 컬러레이가 11.81%, 크리스탈 신소재가 1.83%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일본이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복원했죠. 이 네,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4년 만에 복원이 되면서 국산화 관련한 주식이 주목을 예전에는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국산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약세였는데요. 풍원정밀이 3.44% 빠졌고요. KPM테크가 2.87%, DENT가 1.97%, 경인양행이 1.70% 빠지는 등 하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교류를 활발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해운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현재는 해상 운임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도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였습니다. 중국은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했고요. 또 약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80조 수준의 대규모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날 흥하해운이 12.73%, 대한해운이 5.07%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은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한 뉴스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개별 기업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농심이 결국 라면 값을 내렸는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농심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라면 값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이 셀트리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보험 등재가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날 증권가는 미국의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가 올해 초에 암젠에 이어서 산도즈, 베링거 인겔하임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주가 보험 등재 기업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 보험 등재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주가로 한다,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미 3개 기업이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보험 등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이날만 8.66%,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05%, 셀트리온 제약은 5.89%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셀트리온에서는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번 보험 등재 여부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약 10%만 커버하는 수준이다 라면서 여타 사보험이나 공보험 시장에서는 등재가 가능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일명 재판 분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판매만 담당하는 자회사들이 올해 들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들의 영업 한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국생명의 판매 자회사인 HK금융파트너스가 다음 달 3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본사의 판매 채널을 분리해 출범한 HK금융파트너스는 1,300여 명의 설계사 조직을 바탕으로 상품 판매 전담에 나섭니다. 외국계 보험사인 AIA 생명도 올 하반기 판매 자회사 출범을 목표로 영업 조직 분리에 나섰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법인 대리점인 리치앤코 출신의 공태식 부사장을 새 대표로 영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잇따라 판매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는 영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영업에만 주력하면 본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만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출범한 판매 자회사들은 출범 초기 투자 비용으로 적자를 이어갔지만 올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생명의 자회사인 하나생명금융서비스는 올 1분기 17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7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포화로 보험사들이 연간 걷어들이는 수입 보험료 증가세가 매년 꺾이고 있어 설계사 영업 조직을 강화하는 재판 분리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전속 조직은 자기 회사 상품만 그냥 파는 거잖아요. 재판 분리를 하게 되면 다른 회사 상품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보다는 이게 소득 창출이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묶어둘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거죠. 다만 보험사의 영업 조직이 잇따라 별도로 분리되고 있어 판매 자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만큼 이로 인해 촉발되는 불안전 판매 등 영업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보험회사 주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힙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성장에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보험주. 신회계 기준 적용 등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유로 전문가들은 재무적 불확실성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에 슈퍼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일반 보험 손익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고 보장성, 상품 신계약 등에서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주의 강점인 배당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조사한 결과 보험주의 주당 배당금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중에서 주목을 받은 보험사는 지난해 배당을 했던 DB손보,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인데 이들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6%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형 보험사는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에서 20% 성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배당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또 하나생명은 신회계 기준 도입 효과로 배당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됩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절대적인 회계적 이익 규모 자체는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DPS도 전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 이상의 이제 DPS는 좀 그래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배당 역시 재무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회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최악의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명 제로에너지 주택을 방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병대 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10만 원을 훌쩍 넘겼던 전기요금이 1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쓰는 전기료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제가 살 때는 한 10여만 원 정도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비결은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주택 외벽을 끊임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3중 유리창이 적용돼 한겨울에도 창문만 닫으면 춥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이런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제 건축물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실제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한 그런 녹색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로에너지 5등급 설계를 저희가 전 지구에 적용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더 높은 등급의 설계 기준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면적 확보가 어려운 공동주택에도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했고 승강기 운행 중이나 환기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LH는 현재까지 10,000 가구 넘는 공동주택을 이 같은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도시 단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임대주택 단지의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하고 에어컨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 사용 피크 시간의 사용량을 줄인 거주자에겐 인센티브도 주는데 이를 통해 가구당 1년에 1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LED 조명 교체, 태양광 설치, 국민 DR 참여 등으로 입주민께 전기료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확대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순간의 정전도 일어나지 않게끔 전력을 공급하는 자체 발전기도 전력난 걱정을 덜어줍니다. LH는 앞으로도 고도화된 친환경 주거지 조성과 에너지 복지 향상으로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탄소 중립 목표에도 성큼 다가간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답답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증권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매도나 사모 전환 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하면서 행여 본보기가 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부문 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혔던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기존보다 조사 전담 인력을 1.5배 늘린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증권사 현장 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키움증권은 한 달여간의 현장 검사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발표에서 키움증권 임원 관련자의 수상한 대량 매도 혐의가 확인됐고 오너인 김익래 전 회장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한 합동수사단은 증권업계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다방면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 검사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많은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아직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역시 강도 높은 현장 검사가 예정돼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6일부터 채권과 신탁 관련 현장 검사를 받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유명 주식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소속 직원의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한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 검사가 예고됐습니다. 지난 4월 이화그룹의 악재와 호재가 터지기 전 절묘한 매도 매수로 2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바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처럼 기막힌 타이밍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내부정보 이용이 의심돼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을 마친 금감원은 하반기에는 공매도나 사모전환 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고해 이들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증권업계는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오흥식 코스닥협회 회장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식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성장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회장은 또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코스닥 CEO들의 세대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투자 자산별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채권과 관련해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올해 상반기에 개인들이 채권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죠. 얼마나 샀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는 올 초 이후 이달 26일까지 20조 원 가까운 채권을 순매수했습니다.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지금 추세라면 아직 올해가 절반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작년 개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 유형별로는 국채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요. 또 다음으로 회사채와 금융채도 합쳐서 10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채권형 ETF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은 상반기에만 채권형 ETF를 8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채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권을 매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곧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향후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하고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한 채권 투자자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시 채권 투자 성과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최대 2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예상이 보란 듯이 빗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금리도 널뛰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연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열린 FOMC 이후에 다시 3%대 후반으로 뛰었습니다. 미 연준이 향후에도 2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영향으로 최근 한 달간 국내 상장된 전체 채권형 ETF의 평균 수익률은 부진했는데요. 이 한 달 수익률은 0%대에 그쳤고 3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시장 금리 변동성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미 연준을 비롯한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미국의 경우엔 내년 초, 한국은 올해 4분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효과가 3분기 중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완만한 경기 침체를 거쳐서 물가가 잡힐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의 바닥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다수의 채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채권 자본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하반기 채권 투자의 기회를 또다시 얻는 셈입니다. 경기 회복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변수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준이 예상대로 내년 초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네, 자산 운용 업계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만기 매칭형 ETF에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채권을 들게 되면 ETF를 들게 되면 이 투자 당시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할 당시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면 이후 시장 금리가 4%, 3%로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에 더해서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운용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만기 채권형 ETF의 만기가 6개월에서 1년 남짓으로 짧고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최근 몇 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액을 늘려온 사모채권 시장의 과열에 따른 후유증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근간인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과 사모채권의 부실이 급증할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고 우량 채권과 비우량 채권 사이의 양극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신보다는 다양한 변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 고웨스트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고에스트 키워드는 오리무중 증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6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15일 장중 4,44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올해 증시를 견인했던 빅테크를 중심으로 단기 고평가 우려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15일 이후 오늘까지 6%나 내렸습니다. 또한 간밤 테슬라 6% 급락을 비롯해서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등도 3% 넘게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빅테크 강세론을 주장하던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기차 경쟁 과열로 자동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테슬라는 실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에 먹구름이 들이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하는 월가에서도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 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약세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대표 약세론자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이번 조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강한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S&P 500 지수의 상장사들의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220에 크게 못 미치는 $185에 그칠 것이라면서 연말 S&P 500 지수는 3,900선까지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간밤 종가 대비 10%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산운용사 BMO 웰스 매니지먼트는 러시아 정보 혼란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은 올해 급등한 성장주를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투자 전문회사 내셔널와이드는 그동안 미국 증시가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 세계 4위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증시 상승 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증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랠리가 멈출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 강세론자들은 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증시 강세론자들은 이러한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증시 조정을 놓치면 향후 상승 랠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증시 조정폭이 좀 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회사 50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아담 사한 CEO는 올해 빅테크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급등했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증시가 지난해 같은 강한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랠리 이후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양측의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의 향방은 이 굵직한 기술주의 움직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술주들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빅테크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최근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기술주 상승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 대표 기술주 연구원으로 알려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AI 열풍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기술주 랠리가 계속돼서 하반기 15%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주목할 섹터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꼽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레이더들이 콜옵션 계약에 대거 투자하고 있다라면서 6월 일평균 콜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엔비디아, AMD 등 AI 관련주에 대한 콜옵션 계약은 하루 평균 130만 건이 체결됐는데요. 이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11월 옵션 거래량보다 많았습니다. 네. 콜옵션 계약은 이 주가가 올라도 사전에 정한 가격에 해당 종목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증시 랠리가 계속될 때 수익을 보는 구조로 즉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는 투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빅테크 업종이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눈길이 사로잡고 있는 그 업종으로 가치주와 소형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표 증시 강세론자인 이 도이체뱅크는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거둬들이면서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도이체뱅크의 이 방크차다 미국 증시 전략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개선과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이 향후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융주 등 가치주와 소형주를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기술주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치주나 소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든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긴 침체기를 겪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1호로 꼽히는 강북구 번동 현장을 신동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 좁은 골목에 주차한 차량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힘들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노후화 등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해 재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네는 좀 3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좀 낫고 저런 구석은 또 오래된 거는. 주차 같은 건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잘 그냥 참고 살았어요. 이렇게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빌라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이 추진됩니다. 인접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1,500제곱미터 이상 대지 면적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시는 공공 예산을 들여 지하 주차장과 어린이집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합니다. 특히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최대 4년 정도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모아주택 사업 지역을 연계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최고 층수를 완화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일대를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지정했습니다. 번동 모아타운은 사업지 선정 2년 만에 사업 시행 계획서까지 제출한 만큼 2025년에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내 5개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약 1,240가구의 새로운 아파트와 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관련 제도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지구 지역 기준이 좀 완화가 되고 규모가 적고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 서울시는 추진 첫 해인 지난해에만 모아타운 대상지 65곳을 선정했고 오는 2026년까지 10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 생존이 화두가 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는가 하면 개발 중인 신약들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상기의 경기 둔화,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까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으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꺼내든 카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화두가 된 곳은 국내 바이오 쌍두마차 중 하나인 셀트리온입니다. 3년 전 인수한 일본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권의 매각설이 나온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급성장에 의약품 중심의 다케다 제약의 판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 재정비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기업 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통해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법인 청산에 돌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령의 경우 지난해 기업 공개가 무산된 보령 바이오파마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3세 경영의 지배력 강화와 함께 우주 신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일양약품은 중국 현지 법인을 경영 효율성 목적으로 청산에 나섰습니다. 매출의 핵심 기지였지만 현지 파트너사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신약 개발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종근당이 대장암 신약 개발을, GC 녹십자는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19년 스웨덴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물질을 반환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키울 건 확실히 키우겠다는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자본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특히 이제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는 자금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는. 올해 생존이 최대 화두가 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능성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